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인데, 답안 작성을 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답안 작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채점 기준이 있거든요. 공단에서 얘기하는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답안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할 건데, 자, 기준을 몇 가지를, 5가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100점 기준이거든요. 자, 맨 처음엔요, 정확성. 그 다음에 논리력. 뭐 논리력 또는 논리성. 그 다음에 경험화. 창의성. 실효성. 이 5가지의 점수를 줘요. 이거는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여기서부터 30점인데 5점씩 깎여요. 그러니까 30점, 25점, 5점, 그 다음에 20점, 그 다음에 15점, 10점. 요거 다 더하면 100점이거든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에 대한 기준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채점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작성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확성은 뭐냐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썼느냐 하는 거예요.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쓴다. 물어본 것, 말 그대로 쉽게 구체적으로 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히빙 대책.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러면 히빙 대책을 많이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쓰는 거 정도가 아니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빙의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원리별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히빙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대책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대책,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대책,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누고 세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 나누고 세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 내용을 원리별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온도균열 대책,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대책을 한 대 제목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세분화해서 나누는 게 좋아요. 즉, 온도균열 대책 중에 온도 저감 대책, 온도응력 저항 대책, 온도응력 저하 대책,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썼느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법 유형에 대한 부분도 PSC 그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PSC 그라우팅의 재료 배합 시공 관리거든요. 그럼 재료 배합 시공 관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30점이에요. 굉장히 많은 점수죠. 구체적으로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 핵심 대제목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하는 게 중요해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량이 중요해요. 자, 그거 하나고. 자, 두 번째, 논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술로 왜 시험 문제를 낼까요? 사지선다로 안 내고 왜 논술을 낼까요? 논리적인 결론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대책은 이거다라는 결론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도심지에 침수 원인 및 대책을 쓰라.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유로, 자, 우리 이제 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저지대 위주의 어떤 펌프장을 난립하기보다는 전체 유역 단위의 종합 치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야 돼요. 즉, 책에 있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개인적인 결론을 내는 걸 중요시해요. 요 두 개 합치니까 뭐예요? 거의 반이 넘어요. 저거가 맞으면 일단 50점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제 점수를 딱 맞는데 50점대 넘어가면 뭐예요? 저 두 개는 비슷하게 지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하는 뭐냐면, 자, 암기에 의한 답안이 아니라 경험에 우러난 답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얘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실생활에, 우리가 얘기하는 실무에서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키워드를 어떻게 했냐면, 맨날 실무, 현장, 뭐 최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라고 했죠. 실무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암기 이론보다는 뭐예요? 실제 경험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은 뭐냐면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기술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있냐 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개인적인 의견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책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책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소설 쓴다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전문가라고 한다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점수가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효성은 뭐냐면 이거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했냐 하는 거예요. 실효적인 대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을 제시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수 포인트를 내게끔 점수를 주게끔 공단에서 제시를 해요. 문제를 낼 때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채점을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크게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 준수를 하면 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유형을 준수한다라는 건 이게 문제 존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이 물어본 거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유형을 준수한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고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이잖아요. 문헌대. 오늘 지금 유형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을 여러분께서 이제 접근할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답안을 접근하는 자세. 제일 먼저 뭐예요? 결론부터 내세요. 결론. 여기는 이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결론에 대한 부분은 물어본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할 수도 있고요. 결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내면은 논리적인 결론에 대한 부분도 집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어떤 결론 제시가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이 5가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원인과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주요 원인이나 주요 기준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물어본 걸 많이 쓴다. 나눠서 쓴다. 집중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채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PSC 그라우팅 이렇게 나오면은 핵심 대제목은 재료 배합 시공이에요. 그냥 고맙게도 PSC 그라우팅에 시공 관리 이렇게 나오면 시공 관리가 하여튼 많이 나와야 돼요. 틀리더라도 분량이 일단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분량이 만약에 이게 10점 만점인데 이 분량이 5줄 나왔으면 5점이고요. 6줄 나오면 6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보시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하거나 대안을 수립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시험의 기준이에요. 시험의 기본이죠. 그래서 기준을 아시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법 유형이에요. 자, 이제 먼저 답안에 대해서 먼저 유형을 하기 전에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문제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다. 여기 이제 문제라고 다 이렇게 쓰죠. 이 문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답하고 한 칸 띄어요. 답하고 한 칸 띄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단답형에서는 대제목이 5개 정도 들어가요. 10분 분량인데, 자, 일단은 단답형에 대해서는 10분 분량이고요. 10분 분량이고 10점짜리예요. 근데 대제목 수는 보통 5개가 적당해요. 5개. 이게 뭐냐면 5개보다 적으면은 또는 많으면 답안 불균형이에요. 적으면은 써야 될 걸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많으면은 너무 많이 써서 실제적인 내용이 적어요. 채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목 수는 가급적이면 5개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너무 내용을 모르겠다.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공법 유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 답 있고요. 총 22줄이에요. 자, 대제목이 5개. 여기 이제 5개까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통 여기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요. 여기다 끝하고 끝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줄이 빠지죠? 일단은 위에서 문제, 답, 끝 3줄 빠지고요. 그 다음에 5개 대제목. 그래서 8줄 빠져요. 22줄을 채우는데 8줄이 빠진다. 그럼 몇 줄만 채우면 되죠? 몇 줄이에요? 14줄이요? 맞나요? 14줄인데 모식도 하나 그리는데 모식도가 5줄이에요. 그러면 9줄만 채우면 돼요. 9줄도 못 채우세요? 9줄은 실은 그냥 중제목 잡고 소제목 잡고 하면 다 끝나요. 실은 이렇게 많이 채울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보시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대제목만 생각하셔도 그게 거의 9줄에 육박해요. 그래서 많은 걸 갖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PSC 그라우팅에서는 재료 배합 시공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PSC 그라우팅의 어떤 그 관리 목표 또는 목적, PSC 그라우팅의 요구 조건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쓰고 재료 배합 시공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핵심 대제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려사항이나 조사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쓰기보다는 어디다 우리는 집중한다? 핵심 대제목이요. 왜 그러죠? 채점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성에 있어요. 물어본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간략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 배합 시공인데 뭐 메커니즘 쓰지 뭐 쓰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쓰다가 나중에는 중요한 대제목을 적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두삼이 정말 중요한 대제목을 적게 썼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점수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해서만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좀 간략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 포인트가 높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답안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제 3줄 있죠. 이게 3줄을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딱 번호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쓰는데 1번 또는 1번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가급적이면 번호 칸을 쓰고 내용은 여기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쓰고 기본적으로 이 문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었죠. 그리스 문자로 안 하고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쓰지 않고요. 1, 2, 3 이렇게 쓰라고 통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한 3줄이 왼쪽에 있네요. 그럼 여기 3줄이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여백도 여기 오른쪽에도 이만큼 여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안 넘어가요. 글씨를 쓸 때 여기 안 넘어가게 쓴다. 왜 그러냐면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 이제 자 리포트를 쓰시거나 논문을 쓰시면 어떻게 하죠? 먼저 개략적인 리포트나 아니면은 개략적인 어떤 논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요. 그러니까 2번, 3번에 걸쳐서 이거를 교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방법을 쓸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내용을 쫙쫙 내려가면서 여기 여백을 비워두고 내용을 쓸 거예요. 분류 쓰고 뭐하고 기본 중요한 키포인트 쓰고 그래프의 어떤 골격만 잡고 쭉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끝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상당히 남아요. 그때 가서 이런 데 여백을 채우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만약에 시간이 안 나면 그대로 뺏겨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백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백을 충분하게 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거길 채워가는 거예요. 물론 다 채우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 마음속에 뭐가 있다? 나의 여백이 여기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금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도 여기 쓸 때 여기 고지식하게 다 채우지 말고요. 밑으로 내려서 쓰시고요. 내려서 쓰신다. 쭉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법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크게 기본 골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종특시, 종류, 특징, 그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공법 유형에서는 우리가 시공 기술사다 보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종류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요게 가장 채점 포인트가 높아요. 당연하겠죠. 시공기술사인데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공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쓰냐면 시방서처럼 쓰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여기 이제 그 그라우트에 대한 그 시공 관리가 있다고 친다면 자, 물결압 대비 55% 이렇게 쓰면 꽝이에요, 꽝. 자, 시방서는 어떻게 돼 있죠? 뭐뭐 함으로 뭐뭐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물결압제비를 왜 55%로 규준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결압제비가 55%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물결압제비가 높으냐 낮으냐, 왜 낮게 한다면 왜 낮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PSC 그라우팅은 강제 보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PS 강선의 보호 성능이 중요하니까 수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결압제비는 가급적 작게 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시방서처럼 쓴다면 어떻게 해요? 물결압제비 55%, 50% 이렇게 단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강제 보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결압제비는 가급적 적게 배합을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방서처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지 여기다가 뭐 장골지율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그렇게 쓰실 거면은 품질관리 기준하고 별도로 대제목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시공관리 방안이 아니고 품질관리 기준일 뿐이죠. 그래서 대제목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합니다. 자, 공법 유형에서는 핵심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점수에 대한 포인트가 30점이 정확성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30점은 어디서 온다? 시공시 주의사항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서술형으로 하면은 서술형은 3장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는 물어본 것을 쓰고 1페이지에서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먼저 전에 검토해야 될 얘기를 쓰고 3페이지에서는 물어본 것 중에서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걸 쓰는 거예요. 총 8개 대제목이에요. 그야말로 단답형을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공법 유형에서는 종류,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는데 우리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한다? 원구시 장적용해요. 원리, 구성요소, 시공순서, 장단점, 주의사항, 적용성 주의사항에서 원리, 구성요소, 그 다음에 시공순서, 장단점, 적용성 뭐 이런 식으로요. 원구시 장적용, 그래서 적용성, 용도 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종류하고 시공시 주의사항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논술형으로 쓰면 시공 순서는 꼭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공 순서별로 시공시 주의사항이 나오고요. 시공 순서별로 어떤 사이클 타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 순서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도 봐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법 유형에서 내용을 썼는데 요거는 내용을 보니까 공법 유형이면서 콘크리트 유형이에요. PSC 그라우팅 공법이면서 PSC 그라우팅의 콘크리트 유형이에요. 콘크리트 유형은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한 관리 방안이 들어가야 돼요. 시공 관리.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PSC 그라우팅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볼 때 어떤 얘기를 써야 된다? 얘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나 이런 것도 써야 되지만 이 시공 관리 방안, 시공시 주의사항을 재료, 배합, 시공으로 나눠서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대제목은 뭐예요? 재료, 배합, 시공 관리 방안이 제대로 나왔느냐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형에 대해서 이런 거를 쓸 때 재료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또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어떤 설치 장치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자, 맨 처음에 얘를 쓰는 얘 기능이나 역할이에요. 또는 사용 목적이에요. 목적. 이거 같은 얘기인데
자,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 이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요구 조건이 만족이 필요하고요.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뭐가 있다? 품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SC 그라우팅에 대한 부분에 어떤 공법을 얘기하는데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다? 재료의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있고요. 요구 조건에 대한 품질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공법 유형에다가 이 재료 부분을 약간 같이 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얘에 대한 그라우팅에 대한 관리 목적 또는 목표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죠. 그냥 목적이 아니라 관리 목적 또는 목표 또는 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PSC 그라우팅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PSC에 대해서 PS 강선의 보호, 부식 방지, 또요 릴렉세이션을 저감하는 그게 있고요. 또는 그라우팅과 PS 강선과 이 구조체의 일체 거동을 해야 되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바로 품질 관리 기준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써요. 기능하면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 조건, 품질 관리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이 있고 시공 관리 방안이 있는데 채점 포인트는 얘예요. 얘를 실은 이제 재료 배합 시공으로 나눠서 쓰는 거 잘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인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정확성,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썼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대 제목을 많이 썼느냐는 거예요. 재료 배합 시공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자, 물결합점이 45%?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45%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밀성을 기준 이런 얘기죠. 기술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을 알아요. 근데 기준을 왜 이렇게 잡는지는 몰라요. 그 기술사 맞나요? 그건 기사예요. 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현장에서 그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여기랑 합쳐져서 써져야 돼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팽창률을 3% 이하로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블리딩률을 3% 이하로 관리하는 게 뭘까요? 블리딩률이 크면 이 강선과 이 그라우팅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돼요. 심지 효과에 따라서 얘가 분리가 되니까 예, 우리가 이 분리를 막기 위해서 재료 분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작게 해요. 목표는 0%를 목표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목을 써야 돼요? 강선 재료 분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심지 효과에 의한 재료 분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블리딩률을 가급적 적게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렇게 길게 쓰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저렇게 쓰고 요약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볼게요. 그럼 그거를 많이 써야지 다른 거 뭘 많이 쓰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채점 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써느냐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팽창률은 왜 10% 이하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학습을 할 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예요. 아까 그 처음에 정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썼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팽창률이 10% 이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잖아요. 왜 10% 이하죠? 원래 팽창률은 커야 돼요. 커야지 충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팽창률이 커야 그라우팅 호스의 충전이 잘 돼요. 근데 팽창률을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기포가 생기면서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팽창률은 충전성을 위해서 잡되 강도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잡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기술사가 책임자가 현장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팽창률이 9%로 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5%로 잡는 게 나아요? 기준은 10%인데 9%가 나아요? 5%가 나아요? 자, 질문. 자, 9%가 난가요? 5%가 난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강도 기준은 10%는 충족해요. 10% 미만이면 강도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미만에서 10% 가깝게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5%가 낫느냐? 9%가 낫느냐? 모르겠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10% 미만만 되면은 강도 기준은 충족을 해요. 그러니까 시공성이나 충전성을 위해서는 10% 미만으로 잡되 10% 근접해서 잡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맞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학원에 오셔서 기술사를 공부하시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사가 기술사답게 예를 들어서 10% 3%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기준하는지, 즉 팽창률의 기준을 왜 잡는지, 자 내가 20%인지 30%인지 까먹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팽창률의 기준은 너무 크면 강도 기준을 확보를 못해요. 근데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요 범위 내에서 작게 하는데 소요 범위 가까이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다 모르겠어요. 근데 팽창률만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안을 써주셔도 돼요. 뭐라고 쓴다? 대제목을? 팽창률 기준과 기준 사유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것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방금 한 얘기가. 너무 작을 경우, 너무 클 경우 이렇게 해서 쓰면 이것만 해도 5줄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것만 써도 붙을 수가 있다고요. 이 기술사는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가 하면 안 되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재료 배합 시공을 해서 다 이렇게 수치만 제시했어요. 답안 1번. 두 번째는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한 부분을 다 쓰지도 못하고 팽창률만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팽창률에 대한 기준과 기준 사유에서 그 기준도 몰라요. 너무 클 경우 너무 작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게 잡는다라고 썼어요. 자, 1번하고 2번 전자하고 후자 어떤 게 합격 답안일까요? 어떤 게 더 점수가 높을까요? 뭐예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 왜 후자가 점수가 높죠?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아니 채점 기준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많은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채점에 대한 기준을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평가할 때 뭐 답안 클리닉 밴드나 답안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라도 정확하게 쓰라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다 얼렁덜렁 이렇게 쓰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채점 기준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나요? 안 봐요. 그냥 막 질른 거예요. 수치를.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량은 350kg per 큐빅 이제 kg per 제곱센치 이상 이렇게 썼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강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고 그 고장력 강선을 쓰는데 그라우팅은 약하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의 강성을 맞추기 위해서 강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라우팅의 강도는 높여서 부배합으로 잡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쓸 게 아니라 이런 거 쓴 다음에 한 단을 별도로 빼서 예를 들어서 물결합제비를 기준하는 물결합제비 기준 사유 이런 얘기를 별도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성이 있지만 논리력, 그 다음에 창의성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제목을 잡을 때 이런 키워드 전문 용어 나오는 걸 좋아라 해요. 심지효과라는 거는 자 강선에 블리딩률이 크면은 물이 타고 가요. 예를 들어서 초 같은 거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제 비커에다가 그라우트를 액을 담아놔요. 근데 하나는 그라우트 액을 예를 들어서 그냥 담아놓고 하나는 그라우트에다가 여기다 철근을 담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간 내에 그라우트의 재료 분리를 보니까 한 시간 지났는데 얘는 그라우트가 이만큼 있고 이렇게 재료 분리가 됐는데 얘는 물이 더 많아져서 그라우트의 재료 분리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심지 효과. 초가 탈 때 심지가 있으면 빨리 타거든요. 블리딩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런 그라우트제는 강선이 있는 그라우트제는 나선을 따라서 블리딩이 더 심하니까 그래서 블리딩률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제를 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법 유형에서는 뭘 많이 쓴다?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 관리 방안 요 내용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간략간략하게 쓰면은 점수 포인트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분량도 많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제점 유형이에요. 보통 이제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죠. 문제점 유형은 우리 단답형으로 쓸 때 이렇게 써요. 문헌대, 문제점, 원인, 대책이에요. 문제점이 있고 원인이 있고 대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요 문제점을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발췌를 해요.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문제점 비용은 문헌대.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도미노 이론에서 발생 메커니즘이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요. 이 시발점에 대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면 도미노를 드러내면 얘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쓸 때는 메커니즘이랑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자, 문헌대 이렇게 쓰고요. 논문형에서는 어떻게 쓴다? 문헌대형검 좀 늘려요. 문제점, 원인, 대책, 발생 형태, 검토 방법에서 문제점, 원인, 대책, 형태, 검토 방법. 자, 이렇게 이제 쓰죠. 네, 문헌대형검.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교량 받침의 손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교량 받침의 손상 원인 이렇게 나온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감의 차이는요. 원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야죠. 교량 받침의 손상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점, 원인, 대책 중에서 뭘 많이 써야 돼요? 대책을 많이 써야 돼요. 아니 핵심 대제목이 대책이니까 대책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맞죠. 근데 시험 문제 교량 받침의 손상이 아니라 손상 원인하고 냈어요. 그럼 뭐가 분량이 많아야 돼요? 원인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원인별 대책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원인은 뭐냐면 자,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즉 1등, 2등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주요 원인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원인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교자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교량 받침, 교자장치 한번 보시면 손상이 어떻게 되나요? 뭐 때문에 됐죠? 이동량? 이동량 괜찮아요. 중요하죠. 이동량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교자장치가 약간의 어떤 우리가 이제 낙교 문제는까지는 안 되더라도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설계 이동량에 대한 부분. 또요. 실은 이제 신축이음 장치에서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물이 흥건하게 되면서 고무재가 열하거나 강재가 부식하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누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신축이음으로부터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을 그쪽으로 누수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 손상에 대한 주요 원인을 보면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손상이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차응력에 대한 어떤 이동량에 대한 부족이나 아니면은 누수에 대한 어떤 부식이나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인을 쓸 때는 주요 원인을 강조를 하고요. 주요 원인에 대한 핵심 대책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걸 들으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얘는 원인을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손상 이렇게 하면은 대책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얘는 원인도 구체화해야 되려는 주문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 존중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손상의 정의 있고요. 손상의 종류였어요. 문헌대형검 하니까 형태 나왔어요. 종류. 그 다음에 원인 및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어본 것은 별도 대제목으로 써서 많이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문제점하고 원인 이렇게 쓰다 보면은 원인 내용이 적죠. 결론은 요만큼뿐이 못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요 원인 자체도 발췌를 안 했어요. 핵심 원인이나 핵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질문 요지, 여기 이제 원인이라고 썼으면 질문 요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복합 대제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별도 대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문제점 및 원인. 너는 문제점 및 원인 및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안 잡고요. 원인만 오롯이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원인도 어떻게 한다? 구체화해야 돼요. 주요 원인, 부가적인 원인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존중이라는 거는 구체화하고 세분화한다고 했잖아요. 틀려도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한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은 설계 시공했어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원인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대책을 듣고 싶지만 원인별로 듣고 싶으니까 문제를 이따위로 낸 거예요. 설계 시공하면은 문제 존중이 안 됐죠. 아니 주요 원인 한두 가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수 원인하면 누수 대책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설계 시공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문제 존중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뭐가 문제 존중이 안 됐죠? 원인을 별도 대제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안 썼다. 주요 원인이 안 나왔다. 대책은 원인별로 안 썼다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글씨체도 좋고 모식도도 있고 야, 이거 합격되겠는데?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합격에 대한 거는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전체적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답안을 딱 써가지고 오시면 뭐라고 해요? 답안 이거 왜 다 안 채워 오셨냐?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이제 답안을 평가해 주시는데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봐달라고요. 느낌으로 하는 게 어딨나요? 분명히 평가 기준이 있죠. 내용이 없는데 느낌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나요? 저한테 이제 뭔가 답안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답안을 다 안 채웠어요. 이거 왜 안 채워왔느냐면은 이거 말고 그냥 이건 넘어가시고요.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걸로 합격에 대해서 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죠? 불합격이에요. 느낌으로 답안을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내용이 없는데 아니면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얘는 원인별 대책을 쓰셨으면 붙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근데 안 됐죠. 원인도 적고 주요 원인도 없고 원인별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는 붙기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실 때 궁금하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이번에 합격돼가지고 돼 있는 그분한테 물어본다. 그분 제 제자잖아요. 저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채점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뒀다가 국 끓여 먹지 마시고요. 저 뭐 하라고 있는 사람이죠? 물어보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급적이면 채팅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보고 물어보세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면으로 해야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채팅으로 하면요. 제가 이걸 누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답변도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찍 오셔서 물어보신다. 제가 제일 일찍 오고요. 제일 늦게 가니까 이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오시면은 가다가도 붙잡아서 물어보시면은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점 유형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콘크리트 유형이에요. 콘크리트 유형은 기본적인 대제목은 단답형에서는 뭐예요? 재료, 배합, 시공 대책이에요. 재배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대제목은 뭐냐면 대책인데 대책을 재료, 배합, 시공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유형에서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일요일, 문시설, 역적용해요. 이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우리 본서에 4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있어요. 본서에 맨 처음에 보시면 목차 다음에 답안에 대한 작성 요령 해가지고요. 주요 유형에 대한 대제목이 나와 있어요. 대제목을 한다. 그래서 일요일, 문시설, 역적용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걸 한번 그대로 보면 일반 사항,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 시 장단점, 또 문제점, 그 다음에 시공관리 방안. 시공관리 방안을 재료 배합 시공으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설계관리 방안, 그 다음에 역학적인 특성, 적용성 뭐 이런 얘기예요. 용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재료 배합 시공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뻔퍼빌러티 향상 방안 재료 배합 시공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를 답안을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자, 첫 번째 공법 유형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죠? 펌퍼빌러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펌퍼빌러티에 대한 어떤 우리 이제 펌퍼빌러티에 대한 부분에서 공법으로 얘기한다면 펌퍼빌러티 확보를 위한 어떤 공법의 종류, 특징, 주의사항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문제점 유형으로 쓴다면 좀 어거지로 할 수 있지만 펌퍼빌러티 미확보 시의 펌프 폐색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 펌퍼빌러티 향상 방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이런 거는 이제 만만한 게 뭐가 있냐면 뭐예요?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이에요. 펌퍼빌러티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콘크리트에서는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요?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하고요. 그 다음에 펌퍼빌러티에 영향 주는 요인. 펌퍼빌러티의 관리 방안. 관리 방안은 뭐예요? 재료 배합 시공이죠. 재료 배합 시공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펌퍼빌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펌퍼빌러티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펌퍼빌러티에 대한 정의 나왔고요. 펌퍼빌러티에 대한 산정 방법 해가지고 이제 뭐 토출력이 저항력보다 커야 된다. 자, 펌퍼빌러티가 미치는 영향, 향상 방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대제목은 뭐죠? 얘예요. 시공관리 향상 방안. 얘랑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펌퍼빌러티에 대한 어떤 기준이죠.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분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누구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물결합집이나 장골지율을 정해져 있죠? 원래는 시험 배합 후 펌퍼빌러티를 결정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펌퍼빌러티를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재료 배합 시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료는 시멘트의 분말도는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을까요? 시멘트의 분말도. 시멘트를 곱게 할까요? 아니면 거칠게 할까요? 곱게 해야 돼요. 왜요? 시멘트를 곱게 해야 골재와 펌프의 벽마찰을 줄일 수 있어요. 벽마찰을 줄일 수 있으니까 시멘트 분말도는 높이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높이면요? 금방 굳어요. 폐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아요. 빨리 굳으니까. 펌프가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시멘트의 분말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나 여름철에는 펌프의 폐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용을 쓰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재료 배합 시공을 한 다음에 시멘트 분말도의 기준과 기준 사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크게 해야 작게 해요. 골재를 굵게 해야 작게 해요. 굵게 하면 골재와 골재의 마찰, 골재와 그 펌프 벽 마찰이 심해요. 그러니까 막히겠죠. 그래서 골재는 어떻게 한다? 잔골재를 쓰는 게 좋아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작게 하고 잔골재율을 크게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잔골재량이 많을수록 펌퍼빌러티가 향상되려면 배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작게 하고 잔골재율을 크게 하는 거예요. 율을 많게 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쓰는 거죠. 여기 이제 내용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5mm.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25mm 쓸 수도 있고 20mm 쓸 수도 있고 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0mm 쓰지 왜 25mm를 써요? 이런 얘기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 어디에 걸리죠? 정확성이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이건 이해를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 멋대로 슬럼프가 100mm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150mm가 됐던 100mm가 됐던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범위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이유를 쓰셔야 돼요. 플라이애쉬를 20% 쓴다? 왜 플라이애쉬를 20% 쓰죠? 이유가 뭔가요? 20% 맞나요? 그리고 플라이애쉬가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쓰느냐가 중요해요. 왜 써요? 이거 그 얘기를 써야 돼요. 예를 들자면 플라이애쉬를 쓰면은 수화 반응이 지연이 되니까 펌프 폐색을 줄일 수 있어요. 폐색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얘가 분말도가 커요. 시멘트가 우리가 이제 시멘트 분말도를 높이듯이 이 플라이애쉬도 고분말이에요. 고분말이니까 골재 마찰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실은 직접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펌퍼빌러티를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 제시는 전문 용어로 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거.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재료 배합 시공. 그거 구체적으로 써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건데
거기서도 여러분께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재료 비합 시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재료를 하느냐? 왜 이렇게 배합을 하느냐? 왜 이렇게 시공을 하느냐?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모하면 이렇게 쓰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거 맞아요? 아니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따위로 쓰고 여기다 모식도 하나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식도도 별로, 내용도 별로 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대 제목은 어떻게 한다? 간략하게 안 쓴다. 나눠서 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쓴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AB 타입이에요. 자, AB 타입은 뭐가 중요하냐면 비교표예요. 비교표. 자,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AB 타입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투수성 포장이나 배수성 포장 각각 알고 싶으면 이따위로 문제를 안 내죠.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겠죠. 따라서 얘는 뭐 한다? 차이점 비교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차이점을 제대로 비교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나눠서 포장체의 어떤 구조적 차이점을 비교를 하고 일반적 차이점을 비교를 할 것인지. 즉 구조적 차이점이라는 건 포장체의 구성이에요. 표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구성을 비교를 한 다음에 일반적 차이점을 하든지 해서 이 차이점을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전자는 비교표 하나만 딱 그렸다. 차이점. 후자는 구조적 차이점, 일반적 차이점을 나눠서 썼다. 어떤 게 점수가 높아요? 전자, 후자. 어떤 게 높죠? 전자, 후자. 어떤 게 높아요? 후자. 왜 후자가 높죠? 구체화했잖아요. 정확하게 나눠서 구체화했잖아요. 그래서 AB 타입은 차이점도 나누는 게 좋아요. 일반적 차이점, 구조적 차이점, 역학적 차이점, 기능상 차이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논문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은 실은 포장체의 재료 배합 시공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포장체의 구성이죠. 투수성 포장은 어떻게 돼 있죠? 포장체가 자체가 이 표층 자체가 전부 다 배수가 되는 포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투수성 포장, 배수성 포장 얘기하는데 배수성 포장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부 배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부분 배수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외부 배수, 얘는 내부 배수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수성 포장은 포장층에 다공성 포장이 있고 여기 불투수층에 대한 방수층이 있고 그다음에 밀립도 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투수성 포장이 있고 투수성 포장, 다공성 포장이 있고요. 여기는 밀립도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률이 상당히 적은 일반 포장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비가 오면 이렇게 내부 배수가 되죠. 이게 배수가 있어서 내부 배수가 돼요. 포장 내 배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포장의 강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보도에다 해요? 차도에다 해요? 차도에다 해요. 근데 얘는 배수성 포장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가 뭐예요? 다공성 포장이에요. 투수성 포장. 그래서 물이 들락달락해서 외부 배수예요. 포장 내 배수가 아니라 포장 외 배수예요. 그런데 기초 집안에다가 물이 기어 들어가니까 연약 집안을 초래를 해요. 그래서 차류 나중에 큰 데에서 차도에서는 못 쓰고요. 보도에서만 쓴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구조적인 차이점이에요. 아니 이 포장의 어떤 조성이나 기능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공급률도 굉장히 높고 조립 골재에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큰 차이는 뭐예요? 포장층의 구성이거든요. 그럼 포장층의 구성부터 비교했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구조적인 차이점과 일반적인 차이점을 나누는 게 낫겠죠. 그게 문제 존중이죠. 자, 그 다음에 AB 타입은 또 하나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AB 타입은 이렇게 하면 비교표를 많이 쓴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또 하는 건 뭐예요? 각각에 대해서 나눠보면 얘가 또 작은 유형이 있어요. 큰 유형은 AB 타입이지만 작은 유형은 공법 유형이나 문제점 유형이에요. 만약에 블로우업과 스펄링 이렇게 하면 작은 유형은 문제점 유형이죠. 그럼 뭘 쓴다? 비교표 다음에 대책을 제대로 써줘야 되고요. 이거 공법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유형은 공법 유형이니까 이거 비교표 다음에 뭘 많이 쓴다? 시공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써야 된다고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의 시공시 주의사항을 각각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투수성 포장의 시공 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쓰고 투수성 포장의 중점적인 관리 방안을 별도로 빼는 방안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답안이 점수가 높을까요? 자, 1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수성 포장하고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시공시 주의사항을 둘 다 같이 쓴다. 2안은 투수성 포장이면 투수성 포장, 배수성 포장이면 배수성 포장에 대한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고 중점 관리 방안을 별도로 뺀다. 자, 1안, 2안 어떤 게 점수가 높을까요? 이런 거는 뭐에 있다? 아까 채점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채점 기준은 제 1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쓰고 세분화해서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볼 때는 1번이 유리해요? 2번이 유리해요? 몇 번이요? 안 들리는데요? 2번이죠. 2번이 점수가 높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투수성 포장에서 공공 무슨 현장을 중심으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화.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투수성 포장은 공국률이 상당히 커요. 공국률이 크니까 동결융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동결융의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여기다 제시를 해요. 그럼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화하고 세분화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그런 전문 용어나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걸 점수를 더 우대를 해요. 그럼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유형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그 채점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채점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채점 기준에 준해서 하는 거죠.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야구를 한다, 골프를 한다, 뭐를 한다. 뭐가 중요해요? 일관성과 기준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폼을 배우잖아요. 운동을 할 때. 폼을 배운다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폼을 잡고 기준을 잡고 거기 계속 일관성을 하고 기준을 잡고 이제 훈련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선수로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런 답안도 어떤 기준을 잡고 해야 정확한 답안을 하고 점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채점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물어본 것을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비교표를 했는데 일단은 뭐가 별로예요? 네, 구조적 차이점, 일반적 차이점에서 나눠주지를 않고 세분화 안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AB 타입인데 AB 타입의 비교표를 세분화 안 해준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같은 답안이라도 하나는 세분화했고 하나는 세분화 안 했다면 세분화한 답안이 더 점수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점 및 대책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작은 유형은 공법 유형이에요. 문제점 유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의 시공 관리 방안이고요. 시공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중점 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작은 유형에서 틀렸으니까 점수가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이거 웃기는 그림이고요. 이게 어디서 한 거죠? 이거 중성화할 때 경량골재하고 보통 일반 골재하고 차이점이 이걸 비교한 건데 여기서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요. 자, 일단 요거 별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제도 시스템 같은 거 우리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법 유형이 있고 문제점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AB 타입이 있고요. 하나 이제 그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이런 제도 시스템이에요. 어떤 제도 또는 시스템 또는 시사성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내용을 공법 유형화할 수도 있고 문제점 유형화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공법 유형화, 문제점 유형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사물 인터넷 하면은 이제 인터넷의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그 적용에 대한 종류, 특징, 적용 시 유의사항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 이제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문도 단정 효추, 즉 문제점, 도입 배경, 단계적 구축, 쟁점 사항, 효과, 추진 배경. 이게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요. 기존에 사물 인터넷 말고 센서를 기술로 하는 어떤 계측이나 다른 정보화 기술의 문제점하고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이에요. 이걸 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쓴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얘네랑 뭐 얘네랑 이렇게 비슷한 대제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계적 구축 방안, 그 다음에 쟁점 사항, 얘를 도입했을 때 쟁점되는 사항이 뭐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문도당지 효율처에서 얘에 대한 적용 효과, 그 다음에 추진 과제, 추진 전략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대제목을 보고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 대제목은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적용 예를 제대로 예시를 했어야 돼요. 적용 예시. 사물 인터넷이 뭔가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요. 예, 이거는 뭘까요?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이건 뭘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면 뭐냐면 제가 방 안에 이제 제 집이 있어요.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퇴근을 한 다음에 집에 문을 열어요. 딱 열면 어떻게 된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요. 제가 들어오는 걸 인지를 하고 문을 연 걸 인지하고 여기 이제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뭐 아니면 녹음을 해놨던 뭘 했던 거기서 음향이 나와요. 그래서 조명이 은은하게 와요. 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문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 이제 뭐 진이나 이런 AI가 김정원님 오늘 피곤하셨죠?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막 하면서 막 종알종알 돼요. 근데 기분을 좀 맞춰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소파에 딱 앉으면은 TV가 딱 켜지는 거예요. TV가 나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제가 침대에 딱 누우면요 조명이 다 꺼지면서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와요. 근데 제가 잠에 딥슬립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꺼져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쌍방향의 무한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터넷 기술은 뭐죠? 단방향이에요. 내가 조회를 하고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즉 무한 네트워크로 센서링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이거를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들어옵니다. 그럼 센서가 문 열리는 걸 확보를 알았어요. 그럼 문 열리는 걸 센서가 어디다 한다? 얘가 통신을 해서요. 저기 우리 라디오에다가 얘를 틀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에는 무선 인터넷이 있는데 쌍방향 무선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소파에 앉으면요. 소파의 센서가 인식을 한 다음에 어디다가 명령을 내려요? 그게 인터넷으로 TV에다 연결해서 TV를 켜요. 제가 침대에 누우면요. TV가 꺼지면서 조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의 기술은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물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통신 기술로 연결이 돼 있다. 즉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센서 기술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인 자동차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차를 타고 있고요.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요. 뒷자리에 앉아 있다. 여기서도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되죠? 차가 가려면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돼요? GPS, 지도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 정보는 어디서 한다? 위성으로부터 GPS로 수신을 해요. 자, 달립니다. 앞에 사고가 났네요. 또 사람이 갑자기 오네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이 사람의 위치나 정보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된다? 제동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물, 기계가 됐던 사람이 됐던 시설물이 됐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써먹냐 하는 거죠. 어떤 데 써먹어요? 안전기술 한번 해볼까요? 제가 헬멧에 여기에 비콘 센서, 즉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이 붙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고소 작업을 하는 어떤 낙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의 위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알람 모터가 울리는 거예요. 너 조심하라고요. 울린다.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그 2m 이상의 이제 고소 작업을 하는데 이걸 안 맸어요. 안전대를 안 맸다. 안 매면 뭐예요? 이게 알람 모터가 울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 이제 스피커가 폰인데 뭐라고 하냐면 안전대 매세요. 매세요 하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동차에서 안전대 안 매면 띵띵거리듯이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럼 맨다. 이게 뭐죠?
사물 인터넷 기술이에요. 내가 뭘 안 하는지를 인지를 해서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이 해서 센서를 울리고 방송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분야의 사물 인터넷에 적용하면 이 적용 예시, 종류를 많이 써야 돼요. 적용 예를 안전 분야에서, 품질 분야에서, 무슨 분야에서. 자, 품질 분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콘크리트를 쳤는데 기둥을 쳤어요. 또 여기 이제 슬래브를 치고 뭐 이게 벽체를 썼어요. 자, 이게 이제 벽체 콘크리트에 대해서 QR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럼 QR 코드를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그 벽체에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요. 즉 여기다가 여기 이제 앞에다가 표지판에다가 QR 코드를 하면 QR 코드를 딱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도면 자료, 모 자료, 여기에 대한 콘크리트의 재료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그 감독이 검측을 할 때 이게 다 뜨잖아요. 뜨면 어떻게 되냐면 도면에 대해서 피복 두께가 제대로 나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웃기는 건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피복 두께에 대한 적부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무슨 기술이죠? 사물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뭘 문제를 냈냐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적용에 대한 예시를 하란 얘기예요. 근데 딱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사물 인터넷의 일단 필요성은 아니고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술사에서 단답형에서는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 일단 이거는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배경했는데 장단점 쓰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적용이라는 대제목이 없어요. 적용. 그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이게 활용이 적용인데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술사 시험은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논문 보실 때 어떤 걸 보시죠?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시험 문제 뭐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블로우업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대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3번에서 블로우업의 메커니즘과 주요 원인 이렇게 썼어요. 주요 원인 이렇게 이제 대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메커니즘 모식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주요 원인 썼잖아요. 이거 날려요. 왜 그러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1번하고 메커니즘 써야 되고요. 2번하고 주요 원인 써서 이게 메커니즘이 이게 주요 원인이에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고지식한 것 같죠? 아니 보면은 알잖아요. 이 대제목만 중제목만 안 썼을 뿐이지 메커니즘과 원인이 있어요. 근데 점수를 안 준다고요. 왜요? 논문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메커니즘과 원인하면 메커니즘과 원인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대제목과 내용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점수 안 준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 뭐 논문 쓸 때, 박사들 논문 쓸 때 저렇게 쓰면은 난리 쳐요. 기본이 안 됐다고 던진다고요. 넌 논문도 기본도 모르니?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아야 되잖아 일단. 이게 뭔지를 서로 내용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적용이란 대제목이 없으니까 이거 빵점이에요. 이게 내용을 딱 보시면은 얼핏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활용이 그 얘기인가 보다. 그건 본인 얘기예요. 활용은 활용이고 적용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대제목에 적용이라고 2분의 1페이지에 육박하게 나왔어야 돼요. 그게 뭐죠? 정확성. 물어본 것을 구체하고 세분화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장단점 좋고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공법 유형하면 원리는 써야 되겠고요. 이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활용은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화 계측. 이게 무슨 사물 인터넷이에요. 자동화 계측이지. 계측은 계측이에요. 자동화 계측은 지원자 센서가 계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 계측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 관리한 계측을 초과하면은 이거를 상황실에 알리고요. 계측 빈도를 늘려요. 지가 알아서.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 기계가 구조계가 따로 있고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과 구조를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센서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잖아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자동화 계측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람, 기계, 설비 모든 이 사물을 뭘로 연결했다?
인터넷,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했다가 사물 인터넷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사물 인터넷이에요. 자동화 계측이지. 이거 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상정보 소음진동의 공유. 이거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에요. 공유는 예를 들어서 화면에다 띄워놓는 것도 공유예요. 이거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적용 예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걸 하나가 됐던 간에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구체적으로 썼나요? 안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발전 방향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죠. V2X. 우리 이제 그 자율주행할 때 뭐 V2X 이런 얘기를 하는데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pedestrian, vehicle to infrastructure, vehicle to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동차와 연결 기술이에요. 자동차랑 자동차를 연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앞에서 급정거하면 뒤에 자동차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죠. 위치 정보를 알고. vehicle to pedestrian. 사람이 이제 보행자가 건너가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보행자가 어딘지 위치를 인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vehicle infrastructure. 즉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이 만약에 기상 정보를 한다, 교통 정보를 한다면 이 시설물이 그거를 차량에다가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물 인터넷의 V2X 기술이라고 해요. V2X 기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사물 인터넷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물 인터넷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 내용을 보면 1번의 채점 항목 중에 물어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에 안 들어가요. 그럼 점수가 어떻게 해요? 안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내가 만약에 40점대 자, 이게 40점대가 있고 50점대가 있고 60점대가 있어요. 60점이면은 잘 쓴 거예요. 합격이고요. 자, 50점대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정확하게 쓰고, 네, 그 다음에요. 논리적으로 썼어요. 근데 창의적인 의견이 없어요. 아니, 그거 쓰면 55점이라면서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쓰는 거죠.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세요. 답안을 쓸 때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것에서는 공법 유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에서는 문제점 유형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법하고 문제점 유형화예요. 그 다음에 답안은 많이 써봐야 답안에 대한 스킬이 나요. 뭐 이런 속담도 있죠.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요. 이 답안을 많이 써보셔야지 답안에 대해서 기술이 늘어나고요. 답안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열심히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나는 답안을 쓰겠다.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답안을 쓰시는 병행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시너지가 생겨요. 학습도 효율도 올라가고 답안도 잘 써지고요. 나는 공부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한 사이클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답안을 쓰겠다. 그거 몇 번 사이클을 돌려도 답안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답안 쓰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있죠.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오픈북으로 하세요. 이게 우리 그 본서 상권의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먼저 예습을 하시고 한 문제 정도는 안 보고 푸시고요. 점점 그거를 늘려가셔야 돼요.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고요? 문제 존중. 물어본 것을 세분화하고 상세히 쓴다. 그 다음에요. 유형 준수. 유형에 대해서 쓴다. 논리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문제점, 원인, 대책, 종류,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 이 두 개만 쓰면 50점대 후반이에요. 거기다가 의견 제시나 어떤 창의적인 얘기 들어가면은 합격이겠죠. 네, 그 부분이에요. 자, 그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유형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유형별로 단답형, 서술형을 해서 공법 유형부터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나온 문제 있죠. 이 문제도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것만 모아놨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요. 10시 20분에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